이영호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켠,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켜져 있고 창밖에서는 이따금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는 가정을 지켰던 남자였고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의 전화도 누구의 방문도 쉽게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연락도 띄엄띄엄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없이 유튜브를 켜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루 만에 30% 수익.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영상 속 남자는 말쑥한 정장 차림에 또래보다 젊어 보였고 자신있게 코인 시장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번쯤 해볼까? 그냥 5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투자 앱을 깔고 영상을 따라 한 종목에 돈을 넣었습니다. 며칠 후 잔고는 5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영호 씨는 오래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혼잣말처럼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 죽은 건 아니지. 아직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날부터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영상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새벽에도 깼고 밥을 먹으면서도 가격 차트를 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잘 안다는 사람들의 리딩방에도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쌓일수록 그 마음엔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은행에 묵혀둔 정기예금을 깼고 퇴직금으로 남겨뒀던 돈도 옮겨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통화는 짧아졌고 결국엔 말다툼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투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왜 저희 말은 안 들으세요? 그는 무시했습니다. 넌 아직 몰라. 지금은 기회야. 나중에 너희한테 다 보여줄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엔 사실 자신을 설득하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차트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이는 그의 눈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정이 마치 젊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잃을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자신은 다른 노인들과는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순간이라면 그 다음은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이영호 씨는 어느덧 투자금이 5천만 원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소소했던 호기심이 어느새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코인 시세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엔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전략이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봐. 지금 이 판단도 결국 경험에서 비롯된 거야. 그러나 그 경험이라는 건 주식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가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거의 없고 전기장판은 고장나 있었으며 거실은 먼지가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시느라 이렇게 방을 내버려 두세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바빠서 그래. 요즘 투자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 아들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지금 그거 위험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눈을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괜히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난 확신이 있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다시 코인 가격 그래프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영호 씨는 분명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하나의 믿음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판이 끝나기 전에 나는 반드시 번다. 그날 이후 그는 해외 거래소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솔깃했고 리딩방 사람들의 추천에도 흔들렸습니다. 해외 거래소 가입을 위해 신분증을 업로드하고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누군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 보는 종목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하루 만에 10%가 올랐고 이영호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1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이따금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자식들에게도 뭐라 할 수 있겠지.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대단하다고 말하겠지.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다음 날부터 화면 속 그래프는 점점 푸른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그는 손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오를 거야 라는 미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거래소 서버가 일시적으로 닫힌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넘겼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리딩방 사람들도 걱정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의 안일함은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로그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 알림은 그날 이후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알림도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이 진짜 끝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그날도 오전 8시가 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습관처럼 거래소 앱을 켰지만 화면엔 익숙한 차트 대신 하얀 배경과 연결 실패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인터넷이 끊긴 줄 알고 와이파이를 껐다 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앱은 열리지 않았고 가격 정보는 보이지 않았으며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해외 서버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리딩방에서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이 그를 덮쳤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이미 수십 명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접속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고 몇몇은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언을 해주던 운영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채팅방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래소 이름을 검색했고 익명의 블로그 몇 군데에서 먹튀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댓글엔 욕설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출금 요청을 했지만 에러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가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돈은 그의 노후 자금이자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시간 좀 있니? 아들은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이영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코인 말이다. 내가 좀 많이 넣었는데 지금 거래소가 없어졌단다.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이영호 씨는 입술을 깨물며 그 정적을 견뎠습니다. 마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진 순간 같았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고 이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얼마나 넣으셨어요? 이영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거의 5천만 원이다. 그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확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곧 후회와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몇 번이고 말렸을 때 그만뒀어야 했고,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걸 진작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조차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은 꺼졌고 그의 마음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영호 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우편함엔 관리비 독촉장이 3장이나 겹쳐 꽂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더 이상 앱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트는 사라졌고 수익률도 알림도 누군가의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통화에서 들은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진짜 그만두세요, 제발요.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이영호 씨의 귀에는 실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잇지 못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영호 씨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얼굴이 낯설 만큼 야위어 보였지만 그 안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냥 안부가 걱정돼서요. 이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방엔 며칠 된 밥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괜히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식욕이 없어서 좀 정리도 못했네. 아들은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주방 쪽으로 가 조심스럽게 싱크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 씨는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고 나이 든 가장으로서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손을 멈추고 조용히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자존심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애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말했다. 나는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야.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은 마치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가슴 속에서 삐걱이며 흘러나왔습니다. 이영호 씨는 눈을 감았고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용서든 회복이든 아니면 작은 시작이든 말입니다. 이영호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긴 해야지. 그렇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해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는 이영호 씨의 깊은 한숨이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은 비로소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불을 켜지 않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녀간 뒤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돌아갔고 남은 공간은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왔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자신이 그동안 적어 내려간 투자 기록을 펼쳐 들었습니다. 거기엔 날짜, 종목, 수익률, 리딩방에서 들은 조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오를 것이다. 끝까지 믿자. 기회는 다시 온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게 나를 망쳤지. 이영호 씨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바깥을 보자니 어쩐지 자신의 삶도 어둠 속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현실이 대답을 대신해 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오래간만에 액자 속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욕심보단 책임을 더 많이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화냈겠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조용히 뜨거운 것이 흘렀고 그 감정은 후회이기도 하고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새하얗게 변한 머리칼과 굳은 이마를 가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영호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늦지 않았다고 말해도 될까?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싱크대에 묵은 찌꺼기를 버리고 빈 컵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더디고 어설펐지만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내려놓자. 다시 살아보자. 할 수 있다, 이영호. 그 밤 그의 작은 집 안에서 아주 조용한 시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새로운 삶의 문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호 씨는 모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긴 했지만 어쩐지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 그는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아직 무겁고 주름졌지만 그 눈 안에는 아주 희미한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할 일 목록, 동사무소 상담, 경로당 정보 찾기, 기초연금 확인.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둔 자존심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도움을 받을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이영호 씨는 재킷을 꺼내 입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에게는 이 짧은 외출이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과 스스로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있던 직원이 그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에 그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직원은 반가운 얼굴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수많은 정보들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지급 일정 등 모두가 복잡했지만 그는 노트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손글씨엔 조심스러움과 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던 길, 한쪽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 활용부터 유튜브 보기까지지. 이영호 씨는 게시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것도 배워야 할지 모르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건 괜찮은 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민센터를 나오며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도심 하늘이었지만 그 안에서 어쩐지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경로당에도 들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발걸음으로 문을 열자 노인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네요. 어디 사세요? 이영호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래 삼거리 살아요. 오늘은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따금 혼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영호 씨는 처음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노트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문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경로당에 들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자리도 며칠 사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주지 않던 노인의 얼굴에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는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일 하셨어요? 요즘도 자식들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가볍게 오가는 말들 사이 그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렇게 물어보는 걸 귀찮아했지만 지금은 그 질문 하나하나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거 코인이라는 건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요. 잘 아시죠? 그 말에 이영호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그 작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큰일을 겪었어요. 경로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고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도 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했죠. 근데 점점 빠졌어요. 잘 아는 줄 알았고 자신 있었죠.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영호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조차 자존심의 상처가 됐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자식 말도 안 듣고 사람들 손도 뿌리치고 혼자 똑똑한 척한 거였죠. 그게 제일 큰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영호 씨 자신에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깊이 남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서는 이영호 씨에게 자연스레 이야기 좀 해줘요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종이 한 장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나눴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아직도 매일 해요. 하지만 그 후회를 품고도 사람들과 웃을 수 있다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졌어요. 어느 날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강연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고하고 격려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결국 마이크를 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시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을 나누는 일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영호 씨는 잃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으로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씨의 아침은 이제 조용한 루틴으로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작은 식물에 물을 주고 손에 익은 노트북을 켜는 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외면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그의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즘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니어 대상 디지털 강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이 쭈뼛쭈뼛 휴대폰을 꺼내고 메모를 하고 궁금한 걸 물을 때마다 그는 마치 몇 달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어깨가 더 펴졌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어김없이 누군가는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과거의 실패와 그로 인한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요즘엔 표정이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영호 씨는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 덕분에 사는 법을 배운 것 같구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엔 오래된 벽 하나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영호 씨는 다시 노트를 펼쳐 오늘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짧고 단순한 한 줄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나부터 보여주자. 그 문장을 쓰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경로당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어느새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영호 씨는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누구보다 담담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다시 시작한 사람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